2020년 하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 사회를 맡은 경기도의회 의정기획 담당관실 조성수 기획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는 2020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 9번째 시간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국이 주관하는 토론회입니다. 경기도 정책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 경기도의회 이끌림을 검색하시고 함께 시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에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국민 의례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좌장을 맡으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공성 강화 방안 진행을 맡은 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각계의 또 전문가들 모시고 토론회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토론회 준비하면서 스스로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의 정신 건강은 몇 점일까?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상의 어떤 불안감도 항상 가지고 사는 것 같고 이러저런 좀 강박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또 오늘 이 토론회를 지켜보실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러저러한 어떤 정신 건강의 어떤 위기 상황 또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관리하고 또 정신 건강의 위기를 가지신 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또 어느 경우에는 굉장히 섬세하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우리가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전국에 한 255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오늘 아마 이 토론회를 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상에 있어서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의 개선 방안을 한번 찾고자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주 뛰어난 또 전문가들 모시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오늘 이 진행 순서는 일단은 우리 발제자분 모시고 좀 발제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두 분의 상호 토론자가 PPT 발표가 잠깐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토론자분들을 앞으로 모셔서 집단 토론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국립정신건강복지센터 이영문 센터장님 먼저 모시고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예. 뭐 이영주 의원님
그러니까 뭐 저기 의원으로서의 어떤 뭐 권위의식이나 이런 것이 없으실 것 같아서 건강하실 것 같아요. 그 권위의식이 높을수록 권위적일수록 정신 건강이 황폐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60에 됐을 때 이제 깨달은 게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목에 많이 이게 힘 주시고 많이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정신 건강이 해롭다는 걸. 그래서 어제 국정감사 끝나서 제가 이렇게 공무원 신문을 망각하고 잠깐 농담을 했습니다. 구정환 사무관 오늘 오셨는데 뭐 잘 마시셨죠? 예. 이봉윤 과장님하고는 뭐 지난번 그 도의원 회기 때 1분기 때 저희들이 몇 차례 논의가 했고 유병선 의원님 오늘 토론하시겠지만은 이제 도의회에서 발표 원고가 나가서 좋은 연구 보고서를 저희들이 그때 다 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작년 11월에 했던 거에서 좀 더 변화된 상황들하고 거기에 보완될 수 있는 상황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그 뭐 관계자들은 다 아시지만은 그냥 정신보건 지역센터에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이번에 코로나 양성인 정신장애인들이 전국에서 거의 다 저희 센터로 와서 음압병실을 설치해서 저희들한테 치료를 받고 있고 뭐 경기도 얼마 전에 박예원도 예는 아니고 도봉구 얼마 전에 도봉구의 다나병원 같은 경우 청도 대남병원 대구의 미주병원 이런 데 양성 환자들이 와서 입원할 수 있는 곳이고 또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또 정신건강연구소까지 같이 하고 있는 종합적인 기관입니다. 오늘 그 국가적으로도 정신건강에 대한 이슈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좀 속이 답답하네. 그 얼마 전 9월에 정신건강국으로 이제 중앙조직이 개편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오늘 뭐 토론회 구재관 사무관 오셨지만은 이제 과가 정책과 정신건강 정책과 그다음 관리과 그다음 자살 예방 정책과 3과로 돼서 일국 체제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정신건강과가 개설되어 있는 데는 지금 현재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17개 중에 유일한데요. 충청남도에는 정신보건계가 있고 서울에도 정신보건계로만 돼 있죠. 정신건강팀 정도인데 경기도가 건강국을 개편하시고 과도 정신건강과로 특화하시는 거에서 가장 앞선 행정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제가 늘 좋아하는 경기도 지도죠. 96년 정도에 한 개의 점으로 시작한 게 경기도 정신보건의 복지 이제 지도입니다. 그것이 지금 세월이 가면서 점점 지역 시설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또 다른 자살 예방센터, 중독 지원센터 등 아동센터, 뭐 노인센터 등이 커지면서 저렇게 메모드한 지도가 점점 됐습니다. 늘 그 많은 동료들이 일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늘 존경과 애정을 늘 보냅니다. 경기도 2020년에 현재 예산 구조입니다. 약 한 720억 정도의 국비, 도비, 시군비를 쓰고 계시고 전체적으로는 정신보건센터가 한 35개, 광역센터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가 4군데, 자살예방센터 29, 중독관리센터가 8 정도로 해서 그리고 많은 지역 정신재활시설, 과거에 사회복지시설로 불렸던 특화되어 있는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이 약 55개 정도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예산이 많은 것 같아도 물론 많습니다.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크지만은 전체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종사자 숫자도 많고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있어서 전국적인 예산의 약 한 34% 정도 쓰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력 구조에서는 현재 응급 서비스에 대한 인력이 지금 확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1,000명 이상이죠. 응급 시스템까지 갖추지만 1,100명, 1,200명 가까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요원들이 숫자가 더 많아졌고
간호 인력의 숫자가 좀 줄어든 현상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국적인 평균에서 보면은 경기도가 상위 레벨에 들어갑니다만은 인구수가 점점 경기도가 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제가 처음에 경기도정신보건 사업을 맡았을 때만 해도 인구가 850만이었는데 지금 1,300만이 넘어갔거든요. 거기 비례해서 예산은 커졌습니다만은 뭐 서울은 오히려 1,000만에서 당시에 950만으로 줄었죠.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또 좀 전문화된 서비스 인력을 좀 보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 다른 그 광주의 모형을 도시에다 적용을 하고 나머지 또 도농복합 지역에는 다른 모형을 제공한다면은 정신건강 전문요원 숫자가 더 많이 증가할 거로 생각합니다. 전체 사회복지 예산이 11조인 반면에 보건 예산은 약 한 2천억 정도 돼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하죠. 뭐 복지부의 보건복지부 예산도 비슷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제1 차관 쪽에서 관할한 예산 자체가 올해 금년도 82조 기준으로 하면 약 1,070조 규모고요. 제2 차관인 보건부 차관에서 하시는 예산이 거기에 나머지 한 12조 정도 되니까 물론 뭐 복지 예산은 많이 이제 시혜성으로 나눠주는 것이 많습니다만은 좀 더 이 적은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보건 쪽 예산 자체의 밸런스를 좀 더 맞춰야 된다. 이거는 경기도만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예산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건강국의 예산이 약 한 4,800억 되는데 4,800억 중에 정신보건에 쓰는 예산이 한 7, 800억. 저희들 경기도와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13개 시립병원 시스템에다가 약 한 1,200억 정도를 씁니다. 그렇지만은 전체 예산 구조로 보자면은 뭐 그 복지 쪽에 들어가는 예산을 따라갈 수가 없죠. 한 12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보건 쪽에 특화된 예산들의 개발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국비 매칭할 수 있는 사업들 중에 그 보건의료 쪽에 중요한 사업들 보시면은 뭐 대강 다 계속 증액 추세입니다. 특히 그 전체 보건의료 분야 중에서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못지않게 정신보건 쪽이 예산량이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신보건 예산이 굉장히 커져 있고 여기에 지금 치매가 국비 지원했는 예산에서 빠져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치매 환자들의 관리를 복지 쪽에서 보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이건 의원님들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노인복지과에 보건복지부도 치매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치매 안심센터에 저희들 예산과 비슷하죠. 한 2천 올해 좀 약간 설치 비용이 좀 줄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만 약 한 2천억 정도가 치매 관련 예산을 씁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에서 치매 관련된 예산을 왜 보건부 쪽으로 안 주냐면은 노인 관련된 굉장히 많은 다른 부수적인 인프라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지만은 치매라고 불리는 명백한 브레인 디스오더 혹은 행동상으로 봤을 때 이건 정신건강의 문제가 현격한 질환을 복지 쪽에 계속 두는 거는 한국의 굉장히 깊은 정치적 정신병리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교정을 해야 되고 장관이나 차관 되신 분들에게 늘 건의를 합니다만 쉽게 구조가 변경이 안 돼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보건에 대한 입지가 약화된 부분도 있지만은 부디 경기도만이라도 이것이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이걸 통합적으로 건강국 차원에서 질병의 치료의 같은 단계로 정신보건센터와 같은 수준의 치매 안심센터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어야 좀 더 그 효과적인 방침을 세울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또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문제 중에 큰 것들은 의료급여 입원 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료급여에 대한 입원 비용이 한마디로 말해서 약 33% 의료급여 환자의 전체 예산의 한 3조 7천억 중에 33% 해당되는 돈이 정신과 입원 환자의 급여 환자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의료급여 환자들을 입원을 조금만 덜 시키면은 이 예산을 보건 쪽에 정신보건 쪽에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걸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광역은 관심이 없죠. 매칭만 하면 되니까. 중앙정부는 이게 의료급여 비용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정책실 쪽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급여 핸들링을 하나의 국가 시혜성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보건 비용인데 보건 비용을 사회복지국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의 의료급여는 지금 30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정액수가에 묶여 있죠. 2016년에 외래 서비스만 이제 그 행위별 수가제에서 풀렸습니다. 행위별 수가제로 풀렸지만은 나머지 입원 비용은 여전히 모든 어떤 치료를 하든 간에 정액수가제에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료급여 환자들은 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갈수록 해가 갈수록 계속 서비스 차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적절 입원의 경우가 많아지고요. 전체 의료급여 예산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노인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점점 올라가면서 그중에 정신과는 계속 부적절 입원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 입원이 이루어지고 비효율적인 비용을 여전히 씁니다. 1년에 한 1,100만 원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질은 떨어져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행위별 수가제로 바꾸고 좀 더 장기 입원을 줄인 상태로 좀 더 지역사회로 유도할 수 있는 정신질환 의료급여에 대한 행정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좀 더 많은 정신보건의 지역사회 관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전체적인 말의 종합적인 겁니다. 지역사회 서비스를 대처하고 입원 억제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 환자의 장기 입원을 줄이고 부적절 이유로 인한 입원도 줄이고 외래 서비스를 계속 증가시켜서 집에서 혹은 구속되지 않는 이렇게 클로즈 시스템이 아닌 데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돼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멘탈 헬스 코스트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시스템이 커지고는 있으나 근본적인 입원 제도에 대한 개선을 하지 않는 한은 예산이 밑빠짐 독에 물붓긴 거죠.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차원으로 똑같이 정신병원 시스템을 그대로 담아가려고 하는 시스템이 뭐냐면은 요양병원 형태예요. 요양병원 형태가 전부 다 입원료로 갑니다. 불과 20년 사이에 입원 병상이 10만 명에서 12만 병상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것은 정신병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은 정신요양원,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이 코스트가 끝없이 올라갑니다. 물론 보험 재원에 있어서는 요양병원의 보험 재원은 저희들이 의료보험료를 따로 내죠. 건강보험료에서 다루지 않고도 이 하나의 장기 요양 보험료에서 다루기 합니다만은 그거 어디서 나오겠어요? 다 이 월급쟁이들 건강보험료에다가 덧붙여서 나오는 거거든요. 계속 이런 식의 입원실을 확장하는 문제만 가지고는 요양병원의 시스템을 할 수가 없다. 저는 정신병원보다 더 걱정되는 게 요양병원의 코스트예요. 또 전체적인 리폼의 방향들은 지난 30년간을 제가 그렸습니다. 이게 뭐 이건 제가 2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이제 이번에도 그랬죠. 2년 전에 1년 전에 그렸죠. 국제 관계에 갔을 때 그렸던 그림인데 이걸 그냥 한국말로 번역해 가지고 슬라이드가 몇 개 있던데 오리진 자체가 제가 영어로 만들었다는 걸 좀 밝힙니다. 그래서 한글로 번역하시는 건 좋은데 이 사건들의 개요는 제가 측정했을 때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관점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각자 관점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최근의 흐름 중에 저희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컨슈머와 유저들의 무브먼트입니다. 당사자들에 의해서 당사자에 의한 정책을 국가가 끌어나가야 될 때가 오고 있어요. 특히 정신보건 쪽에 이런 움직임들은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되고 그거는 전문가 그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전문가 그룹도 우리가 서비스를 주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유저들과 패밀리 그룹의 니드에 맞춰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탈리아 구조하고 약간 비교를 해보면은 글자 작아졌습니다만은 크게 정신과 의사의 숫자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저희들과 뒤에 요거 보시면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인력도 물론 이탈리아가 인구 대비를 해서도 많고요. 하지만은 뭐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나 크게 크지는 않아요. 이게 약 한 3만 3천 명, 그러니까 인구 6천만 명, 그러니까 6천 대강 6,200~300만 원인데 이탈리아 6,200~300만 원에
3만 3천 명의 지역사회 인력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적인 상황을 보면은 한국에서도 약 2만 명이 넘죠. 그런데 어떤 서비스의 차이가 나냐면은 일단은 차일드 사이키아트리, 그러니까 좀 더 연령대 낮은 얼리 멘탈 디스오더 쪽에 포커스가 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탈리아는요. 그리고 이 같은 인프라인데, 그러니까 비슷한 인프라, 우리보다 우수한 인프라긴 하지만은 차일드 사이키아트리 숫자가 같은 정신과사들 내에서 차지한 비율이 있어서 차일드 앤 멘탈 헬스를 서비스를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되게 한국에서 멘탈 서비스 중에 가장 뒤떨어진 거 몇 개를 고르라면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동에 대한 서비스거든요. 도시 지역은 모르지만 나머지 지역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게 한국의 아동 서비스입니다. 이게 나중에 성인이 되면은 큰 문제로 해줘야 돼요. 여기 뭐 화성도 와 있고 뭐 용인에서 경기도립병원장도 와 있겠지만은 용인 화성이 덩치는 큰 시죠. 인구 100만, 뭐 80만. 차일드 사이키아트리 서비스는 뚝 떨어져 있는 두 곳이 대표적인 도시 행정을 하는 곳인데만 뚝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입원이 쭉 연도별로 해서 한 40년간에 걸쳐서 인페이션트를 입원 시설을 대체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입원 시설 줄이고 이렇게 지역 시설로 확고하게 올라갔다는 거, 이게 입원 시설이고요. 이탈리아만큼 이게 뚜렷한 효과를 가지고 성과를 낸 국가를 OECD 국가에서 찾기 굉장히 어려울 정도입니다. 미국보다 더 체계적이고요, 영국보다 더 효율적이고 역동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아트라스를 보면은 차일드 사이키아트리스트가 굉장히 숫자가 적어요. 이게 가장 0.38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미흡하고요. 토탈 넘버에서는 약 한 10,000명, 13,000명 정도, 인구 대비로 한 10,000명 정도 떨어지지만은 어느 정도 지역사회 인력으로는 저희들이 약간만 더 투자를 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인력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인력이 얼만큼 계속적으로 변동이 없이 뛰어난 지역사회 관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전문 요원이냐 하는 것은 여기서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양적인 거이고요. 양적인 숫자도 이렇지만은 사실은 이게 질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오래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지역사회에 많아야 되는데 그 인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자신을 못 하겠습니다. 큰 양적인 변화를 보면은요, 이 2017년 자료가 이제 작년에 나왔죠. 정신과사 숫자는 이만큼 증가했고요, 많이 늘었습니다. 간호사 숫자도 증가를 했고요, 임상심리수도 증가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사회복지사 숫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회복지 관련자들이 정신보건 쪽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한국은 이제 정신과 병원과 외래 중심이 있습니다만은 주로 개원 의사들이죠. 이탈리아는 지역사회에 개인 의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역사회 외래들은 거의 다가 국립 시스템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도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깔려 있는 반면에 우리는 병원, 의원 외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래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요. 그러니까 병의원이 아닌 곳에서 정신과 환자를 치료할 경우에는 이게 위법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신건강 서비스의 특화상 예를 들면은 지역사회 적응 훈련을 하기 위해서 사회성 기술 훈련을 했다든지, 혹은 사회적인 어떤 기술이 없어서 사회적인 어떤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적응 훈련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건강보험에서는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게 힘든 노인의 분들은 다 요양보험에서 커버가 되잖아요. 근데 같은 정신질환을 가진 노인들은 거기에서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은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사회적인 그 의료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거 말고도 누군가가 가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자살 위험이 있으면 거기서 그걸 억제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수가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값어치가 있는 치료에 대한 거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좀 키워드를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좀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정신건강 쪽은 그게 서비스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지역사회 활성화가 어떻게 될 거냐 확실하게 달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렇습니다. 한국은 병원 외래밖에 없어요. 지역사회 서비스를 지역사회 서비스 중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양이 확 줄어들어 있잖아요. 이탈리아는 그렇지 않죠. 지역사회에서 서비스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병원 외래에만 의존하지 않는 서비스를 한다는 뜻입니다. 저게. 그리고 병원 외래가 아닌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만이 아닌 다른 쪽의 코스에서도 비용이 들어가면은 지불을 한다는 뜻이에요. 저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양 환자들, 그러니까 저희 뭐 장모님도 지금 저희 집에서 힘들게 국가 보조로 3시간씩 국가 보조를 받고 있는데 밥 한 끼를 먹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분을 밥을 먹이려면 1시간 걸리는데 이거는 이분이 밥을 못 먹으면 밥을 못 삼켜서 못 먹는 게 아니라 팔 힘이 없어서 못 드는데 이거를 밥을 옆에서 먹여주시는 것은 이건 치료가 아닌가 이런 관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드신 분들에 대한 서비스로 갈수록 사회적인 비용들 지금은 다 가정주부들이나 집에 여성 인력들이 전부 다 밥도 해드리고 밥도 먹여드리고 했는 이런 서비스로 가서 이거를 국가가 착취를 한 거예요. 이건 제가 착취한 구조는 제가 쓰는 말이 아니고 호주에서부터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에 대한 돌봄이 가장 전무한 나라가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왜 돌보는 사람에 대한 코스는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여성들의 인력들이 그걸 통해서 착취되고 그거는 코스트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지역사회 서비스는 지역사회 정신장애인들이 예를 들면은 거기 뭐 어떤 다른 사회적인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러 할 때는 누군가 가서 어떤 서비스를 전달해 주면 그건 코스트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죠. 네. 그런 문제들을 지역사회에서 다루어야 된다는 걸 뜻입니다. 정신과 외래가 활성화되는 요즘 최근의 추세를 보면은 앞으로의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외래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건강보장성 강화 이후에 이야기하는 토킹 큐어를 통해서 말하는 치료, 정신치료, 정신분석치료, 면담치료의 수가가 오른 뒤에 첫 번째 나온 데이터인데 이거 다음에 확실히 면담을 많이 하면서 정신과 외래 매출이 늘고 있어요. 개원도 많이 했고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은 면담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가 정책의 변화 하나가 행위를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죠. 가장 정신과 외래 매출 현황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 높습니다. 제가 정신과 학회에 좀 이렇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한다든지 할 때는 비난을 억수로 받는데 또 이렇게 도움이 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하나도 고맙다는 전화를 못 받는 이런 형태를 보여요. 정신과 외래 건강보험 수가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게 정신과 외래들입니다. 예,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공공에 대한 것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정신건강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볼 것이냐 하는 거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가 이제 이런 글래스가 했던 말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정신건강 담론은 단순한 어떤 질병이 있고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하는데 이것의 강조점을 잘 못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 그룹들은 그냥 뭐 서비스를 주냐 안 주냐에 관심이고 정책가들은 뭐 저게 무슨 담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질병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수라는 뜻입니다. 정신건강의 문제는 이미 독립적인 상수의 문제다. 그러니까 정신건강의 문제는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인 것처럼 마구 떠들어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그냥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를 그냥 좀 더 다루어 볼까 이 정도인 거죠. 자살의 문제는 자살이 많아져서 다룬다고는 하지만 자살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신건강의 문제거든요. 아까 전에 치매를 왜 보건 쪽에 안 두냐 했는데 치매 문제 정신건강의 문제거든요. 중독 문제 정신건강의 문제고요. 정신건강의 문제는 늘 상설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도 예외는 아니죠. 코로나 우울이라든지 코로나 뭐 블루라는 말을 사실은 질병화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만은 어쨌거나 많이 쓰고 있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많이 쓰고 있는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코로나 시대의 가장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감염병 시대에 정신건강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정신건강의 문제는 항상 상수다 하는 거죠.
그 정치인들께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언제든지 하실 게 없으면 만약에 하실 게 없으면은 정신보건법을 들여다 보십시오. 그러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려요. 그래서 이 글래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담론의 문제가 아니고 독립적인 담론으로서 정신건강의 문제를 이해해야 된다 하는 거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에 대한 문제를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나왔고요. 여기서도 퍼블릭 뉴스에서 중요한 문제는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했던 이 관점들이죠. 한나 아렌트는 뭐 말 그대로 민주주의자로 살았던 사람이고 자기 민족의 문제마저도 논리적 이성으로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뭐 한나 아렌트가 남겼던 담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전체주의에 대한 반대를 비롯해서 중요한 인간의 여러 가지 덕목 중에 생각하는 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이야기를 뭐 한 사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악의 평범성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한나 아렌트가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것은 퍼블릭니스였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거는 아예 인간의 조건에 넣었어요. 인간이 사적으로 흐르는 그 마음에 대한 거를 굉장히 경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비밀스러운 마음,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해치는 것들은 전부 다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한나 아렌트예요.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를 단순한 정치철학을 했던 담론으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에 모든 것들이 담겨 있어요. 민중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다 오픈되어 있어야 된다. 그 저기를 실천했죠. 한나 아렌트는 많은 부분에서 실천을 했고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그 자기 유대인들에게 등을 돌리면서 이 아이만의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아이만의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걸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에 대한 평가절하가 너무 돼 있었던 것들입니다. 어쨌거나 오픈니스는 인간의 조건이다. 공공성의 조건만이 아니라 인간의 조건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경기도의 정신보건에 새로운 협치들이 민간 위탁만이 아닌 공공 위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 위탁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 경기도 연구원이 있고 또 경기도에도 많은 재단들이 있습니다만은 관료적이지 않으면서 공공 위탁을 할 수 있는 거 구조로 많이 회자되는 것들은 여전히 재단 법인이죠.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저는 국가 중앙 공무원으로서 관료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 직전에 제가 일했던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서울시가 출제한 재단 법인이었습니다. 그 재단 법인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또 우리 그 중앙의 공무원 조직의 장점과 단점이 또 있습니다. 또 민간에다가 위탁을 준 거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의 서비스 양은 단순하게 민간 위탁이 잘 돼서 지금까지 잘 돌아가는데 그래도 큰 문제 없이 경기도의 31개 시군의 민간 위탁 형태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두 군데는 직영형이지만 31개 시군의 29개 지역은 그래도 훌륭한 민간 협력을 한 채로 현재까지 지금 이제 20년 넘게 끌어왔어요. 그런데 도처에서 서로 관계가 악화되는 모습을 한 번씩 봅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리 인간이 오수하다라고 하나 아까 전에 한나 아렌트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오픈니스의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저 또한 어느 날 갑자기 개팍한 이제 꼰대가 돼서 늙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김성수 선생한테 욕이나 하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재단 법인과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경기도의 많은 예산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 조직을 늘려서 하는 것들은 또한 한계가 있고요. 저희 그 국립정신건강센터의 현재 직원이 450명입니다만 450명 중에 한 120명 정도가 공무직입니다. 나머지 한 330명이 공무원이고요. 그 공무원 티오 하나 늘려나가는 것은 행자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좀 더 재단 법인을 하나 그 중에 하나 생각을 해보고
사회서비스원 모형도 눈여겨봤습니다만은 사회서비스원의 모형이 1차 타겟이 정신보건 쪽이 아닌 요양 쪽으로 돼 있어서 아직까지 좀 난항이 있습니다. 보육과 요양 등이 있고 사회서비스원 내에서 정신보건 서비스를 하는 요원들의 어떤 질적인 문제가 상당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육이나 교육, 요양 쪽과 같이 되는 걸 또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전문적인 단체에 쓰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고 해서 그 문제를 또 반대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경기도 정신보건에 대한 것은 좀 더 재단 법인으로서 한번 다뤄보면 어떻겠냐 하는 이야기를 그 전에부터 계속 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한적인 시장 환경이 현재 좀 작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보육이나 요양 쪽은 시장 환경의 지배가 훨씬 더 쉽죠, 진입이. 근데 정신보건 쪽은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하고 훈련을 받아야만 들어오기 때문에 제한적인 시장 환경이 있어서 좀 더 비교적 질적인 유지를 하기가 쉬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재단법이 출연한다고 해서 31개 시군이 이 재단법인과 절대적인 협조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의문이 됩니다만은 경기도가 함께 이러한 재단을 만들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해나간다면 하나의 공익 법인으로서 협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하는 것이 민간과 그 공조직이 함께하는 법인들이 형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benchmarking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재단 비전도고요. 지금 제가 7명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나올 때 40명까지 충원이 됐고 올해 47명까지 가서 현재 서울시 공공보건재단의 인력이 47명의 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석사 이상으로 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보건재단의 뭐 이런 구조였습니다. 뭐 나중에 한번 자료집 한번 참가해서 한번 보시고요.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그렸던 그림에서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달라진 건 없는데 여기에 지금 도립병원의 구조가 이게 오른쪽에 끝쪽에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도립병원 구조가 이 다른 사업부의 31개 시군의 정신보건과의 밀접한 연관을 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인 프레임에서 그거고 지역사회 31개 시군을 연결하는 구도에는 도립병원이 중간에 같이 위치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31군의 지역과 도립병원의 연결점을 가지고 재단 내에다가 설치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큰 틀에서 방금 같은 모형은 어디에 속하냐면은 지금 고인이 되신 제 은사님이십니다. 이은설 그 사회학자께서 만드신 그림이세요. 무슨 말이고 하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계선에 서 있는 것이 이 정도 경계선에 서 있어요. 2와 4의 단계인데, 그러니까 공적인 정책 모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티 모형은 이미 단계를 넘어갔어요. 저희들이 커뮤니티 모형은 이미 31개 시군에서 시행을 했고 계속 디맨드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책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하나의 전체적인 수용 능력에 대한 것을 빌딩을 해나가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 모형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개인의 어댑테이션 모델로 갑니다. 자유로워지는 모델로 가는 거죠. 어떠한 서비스도 그냥 이 퍼블릭 팔러시 모델에서 단계들로 수용이 됐을 때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갑니다. 이 90년대 모형의 바이오메디칼 모델, 21세기 들어왔을 때 커뮤니티 모델, 이제 만약에 저희들이 재단과 같은 것들을 그 경기도의 정책으로 만들어낸다면은 퍼블릭 팔러시 모델로 가서 이걸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의 저희들 서비스는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컨슈머 유저 그룹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저와 커뮤니티에서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반드시 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C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향해야 될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 모형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당사자와 유저 그룹들을 가족 그룹들을 아웃컴 매저에다가 측정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한 예로 든 것이 당사자와 가족 옹호 중위에서 나왔던 것 중에
경기 도립 새로운 도립병원에서 행하고 있는 오픈 다이얼로그, 퀄리티 라이트 같은 것들은 지금 더디지만은 그래도 가야 될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주의를 경기도가 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 도립병원에서 지금 치료 과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아주 응급 서비스에 그거하고 같이 매칭을 하는 관계에서 좀 더 힘든 점은 있습니다만 방향은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추세가 다 비강압 치료의 치료적 적용이에요. 이거는 저희들이 그 본부에서 정책의 입장에서 비강압 치료를 기본적인 서비스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줘야 돼요. 구지환 사무관께서 나중에 관리과에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정책과 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법과 제도 면에서 한번 비강압 치료를 어긴다고 해서 벌을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저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과 병실은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픈잇으로 가야 되는데 오픈잇으로 가는 도중에 필수적인 과정에 비강압 치료가 있는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그다가 지난 2주 전에 한번 해서 지금 현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비강압 치료 세미나가 지금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예, 직원들이 굉장히 낯설어해요. 뭐 센터장이 바뀌더니만 갑자기 비강압 치료하고 묵지도 마라 그러고 환자를 안 그래도 코로나 환자 짜증나 죽겠는데 묵지도 않고 뭐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꼭 코로나 환자만 시대만이 아니라 좀 더 저희들이 가야 될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모형을 한번 잘 생각을 부탁드리고 영화 혹시 도의원님들 정신과를 좀 더 확실하게 느끼시려면 55스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 개봉을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수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유저들이 당사자들이 야매로 이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거꾸로 전문가들에게 줬어요. 제가 이영주 의원님한테 드리면은 공무원이 의원한테 드린 건 우리 굉장히 이거 위법이 상이 됩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게. 근데 주변에 누군가는 바꿔고 있을 거니까 한번 저걸 보시면은 정신과의 치료가 이렇게 돼야 되고 왜 법과 제도가 중요한가 하는 문제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정신과 의사들이 굉장히 뜨끔하는 장면이 나와요.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나오니까 정신과 학회는 아마 이걸 못 받아들일 겁니다. 치료를 거부하다니. 아직 치료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건 무슨 말이고 하면은 저 사람이 충분히 지금 현재 치료를 거부할 권리.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암에 걸린다고 치고요. 제가 암의 부작용을 너무나 잘 아는데 나는 치료를 안 하겠습니다. 항암 치료 거부하겠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저희 뭐 가족이 그렇게 했을 때 저는 뭐 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자기의 치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했을 때 나는 이해하기 싫고 이해하기 용량이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한 거죠. 그리고 나는 이런 치료보다는 다른 치료를 원합니다. 그게 이 영화의 치료를 거부할 권리에 대한 아주 기록적인 1987년 12월 달에 판례였습니다. 그걸 다루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구사무관께서는 반드시 보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정신건강 분야에 최초로 지금 사무관 오셨는데 변호사십니다. 변호사셔서 저희들이 굉장히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내가 많이 하고 있죠. 예,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경기도만 오면은 그냥 마음이 편안합니다. 늘 고향에 온 것 같고 오늘 인재개발원에 특히 좋은 자리에서 코로나 시대에 안타깝긴 하지만은 좋은 분들 모시고 좋은 내용을 다루셔서 영광이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곧바로 이어서 두 분 상호 토론 준비되어 있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진행 요원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우리 첫 번째 발표해 주실 우리 전준희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 협회장님 먼저 토론 듣겠습니다. 예, 상호 토론은 아니고요. 저도 그냥 토론의 하나의 일환으로 제 토론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오늘 이영문 센터장님께서
그 이 정신건강 사업의 어떤 그 역사적인 맥락부터 또 세계적인 어떤 변화들 이런 말씀들 해주셨는데 그 사실 저는 이제 그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에서 한 20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 그 지역사회 정신건강 복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한 기반 속에서 계속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저희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신건강 사업이 공공화된다는 것 자체는 이 정신보건 예산의 어떤 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인권 문제도 해결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수많은 경기도민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받고 있습니다. 찾아오고 계시고요. 이런 것 자체가 이미 어떤 공공성을 입증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좋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도의 어떤 사회적 자본이 강화되는 그런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좀 다소 조금 감정 섞인 좀 토론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요 사건들 보시면 최근에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국민들 또 경기도민들이 불안하고 걱정했던 사건들입니다. 영동 지방에 산불 재해가 났을 때 우리 지역에서도 저런 산불이 나면 어떡할까 시민들이 되게 불안해하셨었고요. 그리고 올해 홍수가 또 크게 났었죠. 이 홍수 현장에서도 역시 그런 불안과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됐죠. 세월호 참사 때도 역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걱정들, 어떤 사회 안전망에 대한 염려들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벌어졌던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리고 지금 2020년도를 거의 순삭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한 K 방역 현장, 이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많이 불안하고 걱정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현장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이 현장에서 이 현장 어느 곳곳 어디서나 바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복지 사업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작년에 그 진주에 아파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전국적으로 행정 입원이라고 하는 그 시군 구청장이 시키는 이 강제 입원입니다. 이 정신장애 당사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그런 조치이긴 합니다만 사회 안전을 이라는 명목에 이제 시행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진주 방화 사건 이후에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패닉이 되셨죠. 굉장히 두려움이 굉장히 크셨고요. 특히나 아파트와 같은 집단 주거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 민원들이 주로 간 곳이 어디냐면 경찰서, 그리고 바로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서 오는 민원들이 정신건강의 이슈인지 그게 아닌지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시면은 작년 4월 이후에 행정입원 급증하잖아요. 352건, 416건, 353건, 아마 그 이후에 더 늘어났을 거고요. 올해 초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 건의 행정입원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보통 경찰이 100건을 의뢰해요. 그 중에서 행정입원이 필요한 분들이 한두 건 정도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들을 암시합니까? 경찰들은 그냥 지역에 층간소음으로 민원만 발생해도 센터로 의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센터의 전문요원들이 나가서 이분이 과연 정신건강의 문제이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더라도 타해의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그게 있을 때 이제 행정입원 의뢰가 되는 것이죠. 저러한 숫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년에 그런 사건 이후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 간다라고 국민들이 느끼고 계셨던 겁니다. 아울러서 어떤 일도 벌어졌냐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 대상자분들이 15% 이상 증가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역에서 방치되어 있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서비스 에어리어로 모시고 왔다는 거죠. 저 기간 동안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들은 급증하지 않았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센터 한 군데당 한두 명 정도 인력이 늘어났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렇게 많은 대상군들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저것만 보더라도 이런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 사업이 얼마나 공공성이 있는 사업인지, 국민들의 삶에 얼마나 그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인지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뭐 세월호 현장, 재난심리 현장, 예, 이런 위기심리 상담 현장에 저렇게 텐트 치고 가서 주민들 만나고요. 영동에서 벌어졌던 그 산불 사건에서도 산불 피해를 받은 주민들이 제일 먼저 찾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인력들이에요. 가서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 항상 좋은 얘기만 듣겠습니까? 우리를 만나러 와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뭘 안 해준다라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욕하시기도 하시고요. 재난과 재해 현장에서 심리 지원도 역시 정신건강 사업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이번에 이제 K 방역, 우리나라 이 K 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그 에비던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심리 방역의 현장의 숨은 공로자가 역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저희 화성 데이터긴 하지만 경기도에 있는 대부분의 센터들이 다 이런 데이터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이게 2020년이고요. 2019년, 2018년이에요. 연간 5천, 6천 건의 일반 상담이 막 있는 겁니다. 근데 올해 보세요. 예. 이 코로나 이 심리 지원으로 전해 거의 3배 가까이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불안하고 우울감들을 어디로 쏟아내고 있는지. 예. 만약에 이런 심리 지원들이 없었다라면 정말 사회적인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가중되지 않았을까. 아무도 K 방역의 이 작은 지점에 정신건강 복지 사업이 있다라고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없었다면 저희는 큰 거를 아마 놓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이러한 어떤 그 어떤 질병 부담들이 클 것이다라는 것들은요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됐었죠. 예. 2015년도에도 이미 뭐 단일 질환별 사회 경제적 비용 순위에서도 자살이 가장 높은 사회적 비용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 질병 부담에 대한 연구에서도 정신질환의 부담이 가장 높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에서 과연 이런 일들 누가 하고 있나, 어떤 사업들이 이런 걸 담당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바로 경기도민의 자살 예방 사업, 바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에서 감당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들에서 저희는 당연히 공공의 업무들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안타깝게도요, 이러한 그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래 일하지 못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렇게 뭐 어떤 조직이든지 이렇게 중간이 튼튼한 조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장기적으로 이제 그 관리자들이 되기도 하고 어떤 그 조직이나 인력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경기도나 전국에 있는 정신건강 복지 사업을 하는 곳들은 허리가 잘록합니다. 경력 10년에서 15년 정도 되는 인력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인력들이 그 빈자리를 와서 채우는 구조예요. 평균 근무 기간이 38.1개월입니다. 3년을 일하지 못해요. 아마 이게 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최근 데이터로 찾아보면 더 줄어들었을 겁니다. 이 숫자는요, 3년까지도 일을 못하는 이 숫자는 그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기관이 지역자활센터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거기보다 더 빨리 그만둬요. 이직과 퇴직으로 인한 상담의 전문성과 축적된 어떤 경험들이 다 누수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염려가 되고요. 그 외에도 이러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 안에서는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 중증 정신질환 사업, 자살 예방 사업, 시민 정신건강 사업, 재난 심리 지원, 알코올 중독 사업, 이러한 어떤 정신건강의 거의 모든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혹자는 정신건강 보건소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어떤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시민들을 만나면요, 시민들은 저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서비스를 주는 너희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예. 그럼 저희는 보건소에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게 얼마나 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이들이 정체성 자체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그냥 뭐 시민들이 어디서 상담 나오셨어요라고 얘기하면 보건소에서 나왔어요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현장에서는 더 애매해집니다. 소방 공무원이 자살 시도 고위험군을 의뢰할 때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누구입니까? 이런 것들 막 물어봅니다. 경찰 공무원들이 지역에서 저희와 함께 일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저희는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냥 민간인일 뿐인 거죠. 좀 더 저희가 이러한 정말 주민들이 가장 절실해하고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 깊이 들어가 있는 공공 정신건강 사업을 이 공공이라고 하는 그릇에 좀 제대로 담는다면 우리 경기도민들이 훨씬 이 사업들을 잘 이용하실 것이고요. 또 이 미래 세대를 위한 좋은 어떤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커져만 가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역할과 요구에 저희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가 제일 먼저 시작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은 고도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 속에서 소외받고 있는 정신건강의 이슈를 감당하는 역할을 그동안 수행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정신건강의 사회적 부담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커져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신건강의 이슈가 계속 나타날 게 또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20여 년간의 축적된 헌신, 열정, 노하우 그리고 전문성을 담아낼 공공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 그릇에 담긴 사회적 자본은 경기도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좋은 미끄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토론하기 전에 우리 그 윤미경 경기광역부센터장하고 저희가 한 20년 정도 일을 해왔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계속해야 될까? 그래, 이 얘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기서 일하는 실무자들의 앞으로의 뭐 어떤 그 고용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정말 경기도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주실까, 이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앞으로 이 그 어떤 고민들이 더욱더 발전하고 또 정책화되어서 우리 경기도민들의 삶에 큰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열정적인 토론 감사하고요. 마음이 조금 무거워집니다. 네. 그 다음으로 우리 김성수 새로운 경기 도립정신병원 원장님 모시고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립정신병원 원장 맡고 있는 정신과 의사 김성수입니다. 이제 이 토론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토론회인데, 이제 제가 좀 토론을 맡게 된 이렇게 발표 주제는 사실 이영문 센터장님께서 이제 정신건강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주제를 주셨기 때문에, 또 제가 이제 센터에 직접 소속돼 있는 입장은 아닌지라 제 토론은 주로 서비스 전체를 좀 강화시키는 거에 대한 거에 좀 이렇게 포커스를 좀 뒀고요. 그리고 참고 자료로서 굉장히 저는 훌륭한 연구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그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발표 순서가 이렇게 제가 원래 토론 순서가 뒤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할 말씀을 다 하실 걸 전제로 하고 저는 좀 빠진 거를 좀 해야지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다가 어떻게 슬라이드를 준비한 관계로 좀 빨리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역시 이제 병원에서도 일하고 지역사회 커뮤니티 사이키아트리스트로서 이렇게 센터장으로서도 오래 일을 했었고, 이게 정신건강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공공이 해야 되고 지역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임상가로서 지역에서 또 광역에서 이렇게 좀 영웅적으로 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해오는 입장에서 이런 정신건강센터 서비스가 광역이든 지역이든 어떤 공익법인화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른 토론자분들이 좀 많이 말씀을 하실 걸로 생각이 되므로 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이제 정책이 이제 실천되게 되면은 이 정책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실제 서비스 당사자, 이용자들 입장에서 실제 체감 가능한 좀 변화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개별 사례 한 명 하나하나가 어떤 정책, 새로운 정책 이후에 좀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중요하고, 특히 아까 전준희 센터장님께서 이제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탈이라는 개념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공공과 민간을 포함해서 어떤 사회적 관계망, 네트워크 안에서의 어떤 공통의 가치라든지 목표를 가지고 그 안에서 이런 협력이 발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사회적 자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들이 어떤 거버넌스 형태로 잘 작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새로운 공공법인이 좀 디자인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이용자 중심 관점에서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기존에는 이용자 중심으로 볼 때 실제 위기 당사자가 있고, 경기도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실은 서비스들이 기존에 존재해 왔습니다만, 이 어떤 연속성 자체에 취약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당사자가 뭐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필요한다고 할 때 입원도 어렵고 퇴원한 다음에도 연계 유지가 잘 되지가 않았던 거죠. 이걸 좀 다른 그림으로 제가 도식을 좀 설명드리자면은, 실제 이제 위기 당사자가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할 때 이분이 지역에서 정신건강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대개 경찰 구급대, 광역센터가 이렇게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병원으로 모시고 오시게 되는데, 민간 병원으로 오시게 되면서 지역 사회로부터의 개입은 좀 끊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병원 책임이 좀 많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입원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이 당사자가 지역 사회로 돌아가셔서 퇴원을 하시게 되면은 지역에는 또 센터가 있고 뭐 전환시설, 사회복지시설 등등의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지금 관계가 끊어집니다. 사실은 이 대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위기 발생부터 병원 입원을 거쳐서 퇴원할 때까지 이들 서비스와 당사자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공공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민간에서 잘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로부터 끊어지게 돼서 다시 환자가 당사자 방치되게 되면 고립되게 되고, 그러면은 다시 재발해서 입원하게 되는 이 악순환의 구조입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연간 한 1000건 이상 발생하는 응급 환자, 응급 입원 케이스들을 보게 되면은 저는 그 1000명이 아니라고 봅니다. 같은 케이스들이 결국 반복해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어떤 장기 입원의 어떤 비효율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을 좀 개혁하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 당사자를 중심으로 경기도에서는 이제 의료원 산하로 이제 복지센터와 저희 병원이 같이 공동 수탁이 되면서 이제 어떤 바디가 생긴 거죠. 이 바디가 위기 당사자를 각종 서비스들과 위기 단계부터 곧바로 회복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가 가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버넌스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그림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경기도 공동체 안에는 공공정신건강복지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뭐 기초센터, 동료 지원, 재활시설 뭐 이런 여러 자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위기 당사자는 이 서비스를 못 받고 고립된 상태인 경우들이 많은 거죠. 이들이 이제 구조가 돼서 일단 서비스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대개 병원에 들어오시게 되겠죠. 저희 도립정신병원에 들어오시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은 이 단기 입원을 하고 응급진료를 양질의 의료를 제공을 하고 지역기관과 협업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서비스들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병원에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퇴원해서 지역으로 돌아가셨을 때도 이 연결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이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좀 잘 작동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담론이 이 지금 오늘의 담론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 그 멘탈 헬스 매트리스 안에 존재하는 어떤 굉장히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 진화한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 프랭스크로프트가 제안했을 때는 주거도 있고 사회 서비스도 있고 건강 서비스도 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그리고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어떤 포렌식 법적 서비스도 존재를 하는데, 지금은 어떤 회복 인권 모델의 진화에 따라 가지고 정신보건 생태계 안에 존재하는 어떤 스테이크홀더 공급자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당사자도 있고 가족도 있고 의료기관도 있고 기초센터도 있고 재활시설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섹토럴 다분야 협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공공서비스 디자인이 필요하고, 이런 거를 좀 반영하여서 이렇게 공공공익법인이 디자인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이, 제가 한 가지 예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이 파라슈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뉴욕에서 진행된 위기 대응 서비스인데,
이 소프트 랜딩이죠. 낙하산이 있으면 위기 당사자가 추락하면서 부상을 입지 않고 땅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출동을 하는 모바일 크라이시스 팀이라든지 레스피 센터, 쉼터라든지 다양한 라인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시스템의 특징은 이 당사자 중심입니다. 위기 당사자를 도울 수 있는 서비스들이 전방위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죠. 병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전화 상담도 있고 실제 당사자와 전문가가 함께 현장으로 나갈 모바일 팀도 있고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를 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그 공공도 참여하고 민간도 참여하고 의료도 참여하고 복지도 참여하고 전문가도 참여하고 당사자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실제 파라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관들을 보면은 일단 주거 서비스라든지 레스피 센터 같은 것들은 커뮤니티 액세스라고 하는 일종의 공익법인이 지금 원래 NGO로 시작했다가 이제 변화했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당사자들을 양성하고 교육하고 동료 지원가들이 활동하도록 하는 것들에는 뭐 호이도 아프라든지 크리드모라든지 다양한 이제 원래 풀뿌리로 시작된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태아샘 솟는 집 동료 지원가 가정 뭐 이렇게 마음샘 동료 지원가 가정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공공병원들이 참여를 하고 모바일 팀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뉴욕 정신보건국 안에 그 유저 오피스 오브 유저 어페어라고 실제 이런 사업들을 관장하는 부서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가 12명이 공무원으로 고용이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안에서 진짜 이용자 중심의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실제 이 재단 디자인에서도 참고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생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직을 꾸미다 보면은 이게 공급자 중심으로 꾸미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이용자 중심에서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이고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모든 스테이크홀더 여기서의 이해관계라는 것은 서로 사고 경쟁적이거나 충돌하는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자원으로서 서로 협력하는 이 스테이크홀더가 다 전문가와 함께 어떤 공익을 위해 가지고 가동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를 하고요. 이런 거버넌스가 특히 정신과에서는 중요합니다. 저희가 국방 정책을 거버넌스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협치를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회복 영역에서는 리커버리 프랙티스는 병원에 있는 과로 따지면 산부인과입니다. 그러니까 외과 치료를 받을 때 제가 맹장염에 걸리면은 제가 병원에 가서 외과 수술 받고 나올 때까지 제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저 재우고 저 자는 동안에 수술 다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낳는 건 결국은 산모죠. 의사가 낳아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복을 해내는 건 그 당사자입니다. 그 당사자를 곁에서 도와주는 조력자, 의사, 간호사 이 역할들을 이 시스템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스테이크홀더들 당사자, 가족, 전문가, 특히 민간 의료기관들이 다 포함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영 선생님께서도 이 오픈니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었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 지역보건 서비스 모델이 좀 재활 모델에서 리커버리 모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센터들마다 좀 이 리커버리 모델로의 적응이라든지 이해도가 좀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 광역 단위의 재단에서 어떤 잘 만들어진 표준화된 매뉴얼들을 교육을 해줄 수 있다면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표준화된 지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뭐 예를 들어서 파도선에서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좀 절차 보조 사업이라든지 또 세계보건기구가 제안한 많은 정신건강의 모범 사례들은 애초에 탑다운 모델로 정부에서 제안한 게 아니라 풀뿌리로 지역에서 먼저 시작된 것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역단위 안에서도 이런 지역 특화된 풀뿌리 모범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들이 같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거버넌스 안에서 이 소셜 캐피탈이 동원되고 발휘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공으로부터 좀 독립된 법인이라 할지라도 관료 조직이 되는 건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어린이들은 양육자를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공공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다 보니까 자꾸 공공과 동일시하게 되는 경향이 저 스스로 생기는 거를 이제 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안에 보면은 이제 기능으로서 최고의 서비스 개발과 교육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 현장에서 해야 됩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를 보는 현장에서 거기서 어떤 환자들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들을 개발을 하고 실천해보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고 한국형으로 이제 구현을 하는 이런 전문 임상기관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조직 개편을 하면서 실제 바이러스 연구를 하고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를 하는 기능을 가진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경기도 안에서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이 역할을 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 아까 28페이지에 이영문 선생님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안에 그 오픈 다이얼로그 접근이라든지 또 비강압 접근이라든지 또 지금 이런 퀄리티 라이츠, 저희는 이제 아예 퀄리티 라이츠 부서를 지금 두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뭐 의료기관에서 핵심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승인을 받고 시작한 건 저희가 제일 먼저가 아닌가 싶고, 더불어서 이제 이게 실제 이 연구를 보니까 그 볼티모어 크라이시스 리스폰스 인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기관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이런 어떤 법인 형태의 기관 안에서 최소한의 통제, 인권이죠. 그리고 단기간에 입원을 해서 위기 입원 병동을 이제 운영을 하고 그 안에서 동료 지원 협업을 하고 사례 관리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또 저희 병원으로서 좀 따라가 볼 수 있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저희 그냥 병원 브로셔인데요. 병원 소개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저희 환자분들한테 주는 브로셔 안에 보면 여기 요 칸에 당사자 이름 쓰고 주치 이름 쓰고 그다음 사례관리자 이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서비스들이 제공된다라는 것들을 좀 상징하는 어떤 브로셔인데 전체 경기도 정신건강 서비스도 어떤 틀거리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항상 좀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의 참여 그리고 그들의 어떤 의견 개진이 보장되는 어떤 의결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라운드를 마치고요. 예, 2라운드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진행 과정상 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하신 토론자분이 두 분 계셔서 먼저 토론을 좀 진행을 했고요. 우리 그 1라운드에 이렇게 진행되었던 정말 좋은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보고 계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좀 부족한 능력이지만 이 좋은 말씀들 몇 개만 다시 좀 요약을 하고 토론에 좀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이영문 국립정신건강복지센터장님께서 이 돌봄이나 요양 서비스로 좀 분류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보건 의료 영역으로 간주돼야 되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이것들이 좀 잘못 설계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이제 예로 치매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를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신건강 영역으로 또 의료 영역으로 우리가 좀 간주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멘탈 디스오더에 대한 이런 이 병원 중심의 입원 중심의 어떤 그런 치료 구조 이거는 좀 우리 사회가 조금씩 극복해 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런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재구조화 돼야 되고 그래서 탈병원화 탈시설화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런 치료의 과정 또한 이런 비강압 치료의 여러 가지 방식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 정신질환에 대한 이 관리나 치료 이 중요성이 매우 큰데 우리 사회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라는 말씀도 또 곁들여 주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민간 위탁 방식이랄지 그리고 이렇게 위탁받은
그런 이 기관에서 보여주는 어떤 관료주의적 어떤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극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마 전반적인 공공성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재단 법인 모형의 새로운 어떤 그런 공공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이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어떤 결론으로 좀 이루어지신 것 같고요. 제가 이영문 센터장님 발제를 들으면서 이분은 도대체 이 철학자 같기도 하고 사회과학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말 정체성이 이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굉장한 제가 호기심을 갖게 됐고요. 너무나 반가운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서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 발표 이후에 우리 정준희 센터장님하고 김성수 우리 경기도 도립병원 원장님께서 아마 이영문 센터장님의 문제의식은 굉장히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공성의 어떤 그런 구현이란 부분들 말씀하시면서 특히 이 전준희 센터장님은 이 정신건강 돌봄 관련된 사업들은 늘어나는데 이걸 실제 담당할 인력과 기관은 극히 취약하고 그래서 잘룩한 허리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 잘룩한 허리를 어떻게 좀 더 튼실한 허리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과제들을 좀 제시해 주셨고요. 우리 김성수 병원장님께서는 이용자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리고 지역사회나 가정, 병원 이런 게 서로 어떤 이런 단위들이 연결되면서 상호 연결성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재단 이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재단이 설립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좀 이 공공성을 좀 확보할 수 있을까, 또 새로운 거버넌스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관료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 이런 좀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제가 이렇게 잘 요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 두 분의 이제 토론이 먼저 진행됐기 때문에 나머지 네 분이 남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 10분 정도씩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토론자를 두 분을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네 분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구재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행정사무관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윤미경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님 오셨고요. 이봉휘 경기도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 과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방금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병선 연구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기복지재단의 유병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토론을 의뢰받고 제가 뭐 토론을 의뢰받게 된 계기가 올 봄에 경기도 의회에서 저희 재단 쪽으로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를 의뢰를 받아서 제가 연구를 수행하게 돼서 이 토론을 의뢰받게 됐는데요. 사실 처음에 조금 망설였습니다. 망설이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복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신보건 쪽에 토론을 하는 게 합당한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이신 이영문 센터장님의 발제를 제가 토론한다는 거 자체도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망설였다가 제가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토론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 성인 4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경험했을 정도로 정신질환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매우 만연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고 정신질환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들을 격리시켜서 지역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적절히 치료받고 상담받고 보호받으면서 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신건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17년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중증 정신질환자를 앓고 있는 사람들도 병원이 아닌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신질환 포용과 관련된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핵심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오늘 발제에 나온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정신질환자에게 병원 치료만을 개입하던 시스템에서 의료와 더불어서 보건복지 상담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것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이고,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를 최초로 시도한 것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996년 당시에 이인재 경기도지사가 5억의 도비를 투자하여 국내 의료법과 지역보건법의 전달책이 없었던 정신건강센터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정신건강센터가 당시 정신질환자들의 의료 이외에도 보건복지 상담 영역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그 존재 이유와 사업의 효과성이 증명되었고요. 점차적으로 확산되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현재에는 전국적으로 총 255개의 센터가 확산 운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96년 경기도에서 미약하게 시작하던 사업이 불과 10여 년 만에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정신건강복지 서비스가 그만큼 우리 사회에 절실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변화된 만큼 정신건강복지 서비스의 요구 수준도 변화되고 있고, 사회가 복잡해진 만큼 정신건강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 역시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질환자와 국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방식은 25년 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는 그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목적은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로 최근 들어서 보건소 정책이 진료 중심에서 건강 증진과 예방 관리로 강화되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가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보다는 일반인으로 대상을 하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강조되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가 주계획이 전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전달 방식은 정작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달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가 왔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처음 시작한 경기도는 새로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정신건강복지 서비스가 적절하고 충분히 도민들에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방식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인력 운영 및 양질의 정신건강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발현이 마련되길 바라면서 본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를 이어받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의 구재관 사무관입니다.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초대를 받으셨던 저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의 구재관 사무관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자리에 원래 참석하셨어야 했을 그 연민석 국장님께서도 굉장히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많은 좋은 말씀들이 있으셔가지고 좋은 어떤 배움의 자리도 되었고요. 또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지역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부터 자살 예방까지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코로나19 초기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계시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부에서도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해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도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요. WHO에서도 정신건강 문제가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관심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공공성 정립을 위한 논의를 하기에 최적의 시기가 도래한 것이 아닌가 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정립하고 확대하기 위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광역, 기초 체계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에 최근 늘어나는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와 코로나19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심화되고 있는 국민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신건강 정책관을 국장급 조직으로 만들고 앞서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직이 좀 더 개편되고 확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신건강관리과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프라와 제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향후 5년간의 국민정신건강 정책 방향을 설계하기 위해서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21년부터 25년까지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과 중앙, 지방 및 민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또 종사자의 처우 개선 문제, 재난심리 지원과 정신건강 인프라, 중독관리 기능 확충,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좀 다양한 계획들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또 많은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어떤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되는 그런 과제도 있겠고요. 또 지역사회 인프라 간의 연계라든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여러 어떤 지역사회의 다양한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보건복지부와 그리고 경기도 같이 협력을 하면서 앞으로 같이 풀어나가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우수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화성시라든가 하남시에서 아주 우수한 사례들이 발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앞으로 많이 발굴하고 또 평가 완료하는 어떤 그런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그런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일상의 국민 마음건강 지킴과 코로나 이후의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그리고 민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이제 19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정신보건 사업이 25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사실 처음으로 이 주제를 경기도 의회 발주로 진행이 되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에서의 재원에서 공공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구축 마련의 해법으로 분명하게 공공재단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가 있었고 또 이후에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었던 변화가 있었지만 다행히도 이 연구가 책장에 그냥 꽂히는 연구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모색의 장을 이어주신 오늘 토론회를 열어주신 보건복지위원님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국립센터장님이시지만 경기도가 부르면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시는 이영모 센터장님과 그다음에 경기도 정신건강과 이봉희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도민분들도 듣고 계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이제 정신건강의 중추 기관의 역할을 하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곳이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신건강이라는 어떤 공공 서비스의 성격, 공공 정신보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인 거죠. 점차 뭐 정신건강의 심각성,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또 사회적 환경적 변화와 맞물려서 뭐 정신건강, 자살 예방, 재난심리, 정신응급 대응, 중독, 아동 청소년에서 어르신까지 막 생애 주기를 망라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 서비스들의 양을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 보도에서는 다이소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있으면. 예.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일을 수행하고 있는 인력들의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공공적이지 않은 고용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평균 근속 기간이 3년을 못 넘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만 이제 직영형으로 두 곳 20명을 제외하고는 위탁형 21곳을 한 792명 정도인데요. 매년 개인 센터장과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 근로자, 즉 비정규직 신분으로 민간 위탁의 법률 관계에서는 어떤 도급이나 위임, 그다음에 직영 법률 관계에서는 이제 직접 고용 관계 이런 구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영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두 곳도 별도의 정신건강 직결에 공무원 TO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센터 내에 급이 낮은 공무원 또 공무직, 시선제 이렇게 별도의 정신보건 TO가 없는 직영에서의 운영 자체가 진정한 직영일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지난 9월 28일 날 지사님 주재로 지역 보건소장님과의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지역의 보건소장님도 정신건강 전문 요원의 경력자 확보 이렇게 채용이 어렵고 고용이 불안정한 구조, 이직률이 증가 이런 고심에 대해서 토로를 하셨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영형도 위탁형 운영과 마찬가지로 어떤 전문적 서비스의 연속성으로 제공을 도민들에게 해주는 거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곧 경기도민들에게 제공이 되어야 되는 서비스의 질 이런 요인들에 있어서 하락을 초래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위탁형 센터를 대부분 운영하는 지역은 이제 어떤 보건소에서는 수탁 기간을 계약을 변경할 때마다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수탁 사업장을 찾아다니고 고민하는 지역이 늘고요. 그래서 이제 두 운영 형태 모두 이제 경력 있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들을 채용해야 하는 그런 구조의 어려움과 또 수십 차례 채용 공고를 내야만 가능한다는 실정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공공 서비스에 반해서 이제 이 구조에서 일하는 이제 저희들은 민간인 신분이 분명합니다. 또는 이제 계약직 비정규직이라고 표현하는 이 종사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렇게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업무 강도는 저희의 권한을 훌쩍 뛰어넘는 역량을 발휘하라라는 요구들을 많이 받아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한 사람의 몸을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건강 이슈가 터지면 다른 업무로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를 놓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신응급 대응 상황에서 어떤 공권력도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택시나 기관차에다가 이거 경찰 사이렌을 올려야 되나 방탄조끼를 입어야 되나 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안전 보호 체계가 미흡한 가운데 지금 정신응급 대상자를 지역에서 대면하고 현장에 출동을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년 넘게 일을 해오고 있지만 이 일을 하라고 20대 30대 젊은 스태프들한테 이야기할 때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작년 진주 방화 살인 사건 또 올해 코로나19 감염 이렇게 겪으면서 이제 정신응급 환자들의 입원 치료를 위해서 이제 병원이 없어서 경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뭐 혼란스러운 국면을
겪으면서 깨달은 거, 그거는 바로 이제 정신건강 서비스가 공공성을 확보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이 위협이 당할 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절실한가를 점검하고 또 앞으로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그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신보호법 시행 이후에 또 가장 선두적으로 이끌어오고 있는 경기도만이 이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자력을 갖고 있는 지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의 거버넌스의 공통 과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 정신건강복지법에 관한 이제 보건복지부의 특별법 검토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도 조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화를 통해서 제3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방식 공공재단화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곧 경기도민의 정신건강을 지켜가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정신건강과장 이봉입니다. 우선 그 발표에 앞서서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그 정신건강 서비스 향상과 운영 시스템 개선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영주 의원님과 도의회 그 보건복지 그 위원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신건강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이는 경기도가 수행해야 할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31개 전 시군의 도광역센터를 포함해서 총 38개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 중 그 평택과 광주시 등 2개 그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 시군에서 의료기관 등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 방식에 있어서 직영 운영은 공공성 확보와 고용 안정이라는 그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인력 추가 채용 시 정원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선행돼야 하므로 탄력적인 인력 운영에 좀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또 위탁 운영은 민간 전문성 연계 또 탄력적인 인력 확보 등의 장점은 있으나 지역 인프라 부족으로 수탁 기관의 선정이라든가 그런 애로가 있고 비정규직 채용에 따른 그 고용 불안정 등의 한계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영 위탁 여부를 떠나서 서비스 운영에 있어 안정성과 유연성을 확보하여 도민에게 보다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고민의 시작으로 작년 4월에 도의회 주최로 정신보건 영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있었고 올해 7월에는 도의회에서 관련 연구 영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가칭 정신건강재단을 설립 운영하여 정신건강 서비스의 표준화, 인력 운영의 제한 극복, 그다음에 정신건강 보건, 의료, 복지, 상담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신건강 정책 방향이 진료 중심에서 탈원화 및 정신건강 증진으로 변화되면서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 체계의 패러다임 또한 이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칭 정신건강 재단이 총괄 거버넌스의 역할을 통해 안정적이고 표준화된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경기도 정신건강 서비스 영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를 비롯한 31개 시군의 소통과 합의를 통해 정책이 일치된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고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을 위해서는 도와 시군의 재정적인 분담, 시스템 운영에 따른 시군과의 접점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는 연구 용역 결과와 오늘 토론을 통해서 제시된 고견을 적극 수렴하고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도의회와 시군
관계 전문가들과 소통하여 보다 실리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토론이 끝났고요. 우리 이 토론의 그 균형이 굉장히 잘 맞춰진 것 같아요. 앞서 일부에서 토론해 주신 두 분은 좀 거시적인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네 분은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개선 방안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아마 이영문 우리 그 발제자 우리 센터장님께 아마 이제 네 분 총 6분의 토론을 들으시면서 아마 이제 발제자로서 또 이러저런 응답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그 토론자 네 분의 어떤 공통된 어떤 그런 의견들만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유병선 연구위원님이 아주 도발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 만들었다. 왜 만들었냐?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그다음에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해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 이게 진료 중심이 아니라 그냥 건강 증진 또 예방 관리 이런 일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냐? 이러려면 왜 만들었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구제관 우리 사무관님께서도 지금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들은 점점 급증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전담하는 부서랄지 또 예산, 인력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어떤 서비스의 질 제고가 아주 절실하다라는 말씀하셨고 또 전국에 있는 어떤 그런 센터의 이 표준화된 서비스 또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정부와 경기도의 어떤 협력 체계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는 또 경기도의 입장에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윤미경 부센터장님하고 이봉희 과장님께서는 아주 공통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뭐든지 다해라식, 뭐 다이소식 이런 어떤 그런 기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일하다가 저 일하다가 뭐 땜빵 일까지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 전문 요원 경력자 확보도 어렵고 그 다음에 고용도 불안정하고 이직률은 증가하고 있고 또 고난도 없는 이게 서비스의 어떤 그런 질이랄지 연속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냐. 제대로 된 이런 어떤 환경 조건부터 좀 구축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대안으로 경기도 공공정신건강재단 가칭이죠. 이런 어떤 설립을 통해서 어떤 이런 정신건강 그거 의료, 보건 또 복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간에 이 서비스의 어떤 유기성 그다음에 어떤 공공성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아마 토론자분들의 공통된 어떤 그런 문제이신 것 같고요. 우리 이영문 센터장님 이 토론 들으시면서 좀 응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관계상. 네, 이영주 의원님이 원체 정리를 뭐 굉장히 탁월하게 하셔서 제가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의원님 중에 이렇게 정리를 잘하신 분이 원래 정신보건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원래 많으셨구나. 굉장히 우리 교수들을 하는 거 이상으로 정리를 잘해 주셔가지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서비스는 잘하고 있는데 가버넌스가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31개 시군으로 이렇게 좀 분산돼서 하던 것들에서 편차가 많으니까 좀 더 경기도가 출자를 해서 안정적인 가버넌스를 경기도 의회에서 감사받고 의회도 만들어지면 감사를 하셔야 되니까 뭐 그다음에 아까 이봉희 과장님이 이제 기본적인 그 우려점과 장점을 이미 말씀하셨거든 토론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공조직에서 이거를 출자를 할 테니 기존에 하던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흔들림 없이 한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 변수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 지사님의 이슈 메이커가 뭐 엄청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 의회가 전반기 때도 봤지만은 또 하반기 때도 굉장히 안정된 지금 운영을 좀 해주고 계시고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그와 같은 그 이슈를 한번 더 만들어 보신다면은 이게 폭발적인 이슈가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지난주에 장관님께서 저희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하셨고 그때도 코로나 우울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질병명이 아니거든요, 의원님. 그러니까 그거는 코로나 우울만이 아니라 스트레스, 정신병까지 포함한 정신건강에 대한 전체적인 국민들의 이슈를 좀 다독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 또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급하게 방문을 못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정세균 총리께서도 원래 이번 주에 오시려고 하셨다가 일정 잠깐 변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주에 총리까지 오셨으면은 장관 방문에 총리 그다음에 국감까지 굉장히 바쁜 주가 됐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서 이게 향후에 정신건강은 상수라고 제가 주제 발표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상수의 개념으로 기존의 정신증 환자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중증 정신질환을 도모하는 일을 해왔다면은 앞으로는 정신건강이 상수가 돼서 다른 사회 경제와 연관된 많은 이슈들을 함께 논의하는 굉장히 폭발적인 이슈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경기도에서 한번 시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토론을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토론자분들께서도 혹시 이제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면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우리 이 실시간 의견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해주고 계십니다. 숫자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구리센터 아마 이제 구리센터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실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고 있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우리 구리센터에 커피 한 몇 잔 우리 경기도 의회에서 이렇게 좀 보내드리고 네.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고 어디로 갔냐? 네. 정신질환 자체가 보험이 안 되는 게 많은데 공공의료가 되면 조금 더 저렴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은데 혹시 누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보험이 안 되는 게 많은데 정신질환 자체 치료하는데 공공의료가 되면 좀 저렴해질까요? 예, 아주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정신과 저기에서 제일 원하시는 것이 면담 치료 같은 거잖아요. 면담 치료가 과거에는 다 관행수가라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금액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하고 또 심리 연구소 이런 데서도 이제 많은 부분이 면담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데 이게 의료 보험화가 되면서 본인 국민들 부담은 크게 늘지 않으면서 국가에서 건강 보장성 강화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아까 전에 제가 사례 드린 것처럼 면담 치료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뭐 MRI마저도 지금 이제 건강보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2인실까지도 보험료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갈수록 이게 커지고 있거든요. 특히 정신건강 문제는 그 사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여러 명이 병실을 쓰는 것보다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도 보면은 집단 감염으로 우려가 더 많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렇게 밀접하지 않는 공간에서 쾌적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아마 보험 시스템으로 된다면은 더 많은 여건을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의료급여 문제 환자분들 의료급여를 해서 가난하기 때문에 치료를 못하고 입원 치료만 받으시는 분들도 지역사회로 오셔서 외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공공의료로 편입이 되면은 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개방성을 가지고 치료를 받기 때문에 훨씬 더 편견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질문해 주신 OJYN5님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센터장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압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계층, 또 사회적인 취약계층이나 약자들, 이분들의 정신건강 또 이 멘탈 디스오더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의 보정성 강화하는 문제, 또 건강보험에 더 많은 내역들을 산입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목소리 좀 많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 관계상 또 많은 질문들 좀 받고 싶은데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토론자분들께서 또 마지막으로 꼭 덧붙이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무나 좋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정말로 정리를 정말 교수님들보다 잘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도발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저도 경기도민으로서 그래서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가 25년 전에 정말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정책을 처음으로 시도해서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좋은 정신건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을 한 만큼 25년 후인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줬으면 하는 애정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예, 2시간 동안 이렇게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요. 어떻게 좀 유의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 온라인상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이 플로어에 계신 또 준비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영문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훨씬 이 토론회가 빛났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회 마치고요. 또 계속해서 오늘 나왔던 후속 과제들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